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원격 진료 기업 텔라독과 아메리칸 웰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 강하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유명한 종목이기도 했죠. 자, 주가 빠진 이후에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는 펀더멘탈이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FDA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텔라독과 아메리칸 웰에는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독과 아메리칸 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겠지만 기업 계열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텔라독은 원격 진료 시장의 점유율이 13.5%로 가장 높습니다. 제휴 의사 수는 5.5만 명, 5만 5천 명이고요. 연간 진료 건수는 570만 건에 달합니다. 아메리칸 웰은 시장 점유율은 3.0%로 텔라독보다 시가총액도 작고 매출 규모도 작고 점유율도 낮은 편이에요. 제휴 의사 수는 1,500명이고 연간 진료 건수는 590만 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텔라독은 2002년에 설립된 글로벌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으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상담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가상 플랫폼을 통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텔라독은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이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텔라독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B2B2C 형태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웰은 2006년에 텔라독보다는 4년 더 후에 이제 설립된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으로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20년 9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병원이나 보험사,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에 텔라독과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죠. 독점 개발 API의 형태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고 거기서 돈을 매달 이렇게 받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2,000개 이상의 병원, 50개 이상의 보험사가 아메리칸 웰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원격 의료 카트, 태블릿 및 키오스크 등 원격 의료 장치도 판매해서 환자들은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학교 등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원격 진료를 현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플랫폼 위주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텔라독은 기업 고객들에게 의사를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하나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웰은 병원이나 의료보험사 등의 환자에게, 병원하고 의료보험사는 이미 환자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이제 환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원격 진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 사업 부문은 이렇습니다. 텔라독의 79% 매출은 구독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웰은 소프트웨어 구독 수수료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약간 두 기업의 모델이 다른 점의 특성입니다. 자, 거품이 빠진 주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연초 이후에 텔라독은 30%나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아메리칸 웰은 60%를 하락을 했는데, 먼저 텔라독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텔라독의 주가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아크 인베스트, 유명한 ETF였죠. 아크 인베스트 ETF에 편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후에 리본고 인수로 인한 이익이 감소, 당연히 기업을 인수하면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이익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초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하락세가 한번 크게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이런 부분으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막판에 빅테크들이 원격 진료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한 번 더 주식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30% 가까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웰은 텔라독보다 펀더멘탈이 더 견고하지는 못해요. 물론 둘 다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지만 기업 규모가 더 작고 소형주에 가깝죠. 이렇게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연초 대비 주가 하락은 폭이 더 컸습니다.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나서 60% 정도 하락을 했고요. 2020년 하반기에 3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이 일단 한 차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연초에 금리 상승 우려감이 기술주 하락을 동반 하락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어졌고요. 이후 눈에 띄는 상승세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텔라독 30%, 아메리카노는 60%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 무턱대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장의 환경,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로스를 좀 찾는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진료 시장은 강한 성장성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코로나 때 맛봤던 편안함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펀더멘탈도 이런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펀더멘탈도 조금씩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고 있어요. 텔라독과 아메리카노엘의 적자폭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부채 수준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연초 이후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밸류에이션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다,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또한 미국의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이제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제 의료보험이죠. 미국의 메디케어는 보장 범위를 또 이 원격 진료한테 확대를 해주고 있어요. 또 FDA는 제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규제나 이런 부분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격 진료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연평균 27% 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장조사기관 팩트앤팩터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원격 진료 시장은 624.5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2026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원격 진료 시장 규모는 8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2026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관련 연구 자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킨지가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맥킨지가 2020년 4월에 원격 진료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38배 높은 수준으로 수용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연구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환경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메디케어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FDA 제도가 완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메디케어 부분이에요. 메디케어 부분은 2020년 3월에 CMS라는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이 CMS가 미국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원격 진료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특정 지역하고 지정 의료시설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와 같은 수준인 80%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20%는 물론 이제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겠죠. 실시간 진료가 가능한 음성, 화상 진료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기술이 HIPPA, 개인 의료 정보 보호법의 사생활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에게 원격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CMS는 특정 원격 보건 서비스의 의료보험 적용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하며 향후 영구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속적인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규제도 우호적입니다. FDA는 2020년 9월에 의료기기 및 방사선 건강센터 CDRH라고 불리는데, 이 산하에 디지털 헬스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별도로 설립해서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웨어러블이나 모바일 건강기기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현재 완화하고 있어요. FDA 기기 및 방사선 건강센터는 2020년 4월에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텔라독이 사실 이 정신장애 쪽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이쪽 관련된 디지털 건강기기 관련 정책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 정책이 어떤 거냐면, 시판 전에는 항상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이 제품이 입증되어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510K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으로. 그래서 그걸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출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유기기 식별자, 제품기기 등록 및 목록 추가, 수정 및 제거, 특별 통제 등의 규제 요구사항이 없이 정신장애에 대한 컴퓨터 행동 치료기기의 배포 및 사용을 현재 허가를 하고 있어요. 텔라독에는 굉장히 조금 좋은 뉴스이기도 하죠. 텔라독의 비즈니스 모델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정신과 치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5G 인프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 5G 인프라는 원격 의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의료 네트워크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통합하도록 이 5G가 돕고 있죠. 과거에는 대역폭과 대기 시간으로 인해 제한되어서 네트워크 간의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었는데 5G 기술이 보급에 됨에 따라서 원격 건강검사의 고해상도 영상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방사선 조사를 통해 수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초가 중요한 이 의료산업에서 구급차가 응급 환자의 데이터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또 전송할 때 5G 기술이 필요하고요. 의사가 원격 환자 바이탈을 실시간으로 리뷰하거나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초음파를 확인하는 등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이 가능하도록 5G 인프라가 돕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빠지면서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어요. 텔라독의 매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고 이익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매출액 대비 EV, 저 이제 PSR보다는 텔라독의 작년의 부채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눠보는 EV 세일즈를 사용을 했는데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죠. 보면 2020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이 지금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좋아지는 거겠죠.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2% 수준까지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연초 주가 하락으로 PBR은 1.4배까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났습니다. 5년 기준으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도 시장 평균과 헬스케어 산업 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웰의 12개월 선행 매출액 대비 EV는 연초 대비 27배 수준에서 5.2배 수준까지 현재 내려왔고요. 텔라독은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고 아메리칸웰은 이자 비용이 없어서 부채 리스크도 현재 낮은 편입니다. 자, 관련된 밸류에이션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격 의료 산업 그리고 텔라독, 아메리칸웰의 12개월 선행 매출액 대비 EV 기업 가치를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아질수록 기업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이 EV 매출액이 낮아진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은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연초 이후 높았던 EV 매출액이 지속 하락하면서 업종 평균 수준을 지금 현재 회귀를 하고 있어요. 텔라독의 2021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자, 이익 성장성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은 전형적인 성장형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적자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이걸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텔라독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EPS가 2024년에 흑자 전환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웰은 0.8달러 적자에서 절반 수준인 2024년에는 마이너스 0.4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이 되면 어떤 점이 좋냐? 당연히 펀더멘탈이 안정화되면서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텔라독이나 아메리칸웰에 투자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서 조금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는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텔라독의 주당 순이익은 2020년에 적자폭이 가장 크고 이후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나와 있고요. 아메리칸웰 역시 2020년 이후 꾸준히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텔라독의 12개월 선행 ROE PB를 보면 이제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이익이 더 많이 올라야겠죠. 이 ROE PB가 주가 하락으로 PBR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ROE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메리칸웰 역시 주가 하락으로 PB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ROE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차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이긴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진 않죠. 자, 부채 리스크도 이 두 기업은 낮은 편이에요.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의 부채 건전성은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순부채 비율은 텔라독이 1% 그리고 아메리칸웰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습니다. 텔라독의 현금성 자산은 2016년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70%에 달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순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웰은 이자 비용이 없어서 순부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기업들에게서는 항상 부채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조금 낮은 부채 비율이 나타나는 거는 하나의 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한번 볼게요. 시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5년치를 뽑아봤을 때는 텔라독밖에 안 나와요. 지난 5년 기준으로 이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은 텔라독이 S&P 500 기업과
헬스케어 산업 평균 수준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어떤 거냐면 동일하게 1단위 위험을 적용을 했을 때 텔라독의 연율화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1.13배, S&P 500 평균은 1.07배인데 이걸 상회하고요. 헬스케어 산업을 0.97배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한번 꼽아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아직 견고하게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금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엇박자가 날 이런 리스크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빅테크 시장 진입.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원격 의료 규제 등이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구글이 들어오면 진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두 가지 요인에서 이 부분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점 효과가 있어요. 이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출했지만 선점 효과에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 분야가 다른 점.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은 원격 진료의 정신과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살짝 이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관심 분야가 다른 점과 선점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과거에 아마존이 음식 배달 서비스에 진출했죠. 그 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에 진출했었지만 다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이 음식 배달 서비스도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에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아마존 레스토랑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4년 만에 사업을 중단을 했죠. 사업을 중단하고 잘 나가고 있던 음식 배달 앱 딜리버리의 지분을 16%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기보다는 선점 효과가 컸구나. 대신 이 기업들을 그냥 인수하자. 이런 조금 더 돈을 써서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2019년 당시에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도어대시가 35%, 우버이츠가 29%로 먼저 시장을 선점한 그런 경쟁자들이 그런 두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쉽게도 뚫지는 못했어요.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테크가 원격 진료보다는 유통이나 웨어러블, 데이터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점도 약간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현재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서 빅테크들은 플랫폼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은 처방약, 필팩을 인수했죠. 그리고 의료용품 등의 유통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애플은 웨어러블, 이런 이제 의료기기 웨어러블인 애플워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접목시킨 데이터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갈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은 아직은 다르다. 나중에 이제 이걸 또 통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에 대해서. 일단 원격 진료 관련주로서 텔라독과 아메리칸웰 연초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텔라독은 30%, 아메리칸웰은 60%. 하지만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거,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 두 번째는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세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연평균 27%대 성장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디케어, FDA 등 규제 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의료나 원격 진료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은 기업들이 빅테크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빅테크 시장 진입은 아까 말씀드린 선점 효과 그리고 관심 분야가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점 등은 텔라독과 아메리칸웰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